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한 개인 파산 사건을 통해서 재정 문제와 법적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실제 파산 관제인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 내용인데요. 실제 사례라서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그 파산 신청 바로 전에 특정인한테만 빚 갚는 거예요. 편파 변제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편파 변제 문제하고 또 상속을 아예 안 받기로 결정하는 상속 포기. 이 두 가지가 파산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게 좀 핵심 포인트 같아요. 아, 정말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했겠네요. 그럼 먼저 이 사건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 채무자분은 원래 전업주부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랑 시아버님이 하시던 버스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연대보증을 서셨던 거죠. 아, 연대보증이요. 네. 근데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빚을 전부 떠안게 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신 거고요. 아이고, 본인 재산 같은 건 거의 다 경매로 넘어갔고 뭐 파산 신청할 때는 언니라 형부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맞아요. 조카 명의로 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셨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계좌를 쭉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어떤 점이었죠? 남편분 돌아가시기 한 두 달 전쯤에요. 채무자 계좌에서 어머님 계좌로 1,500만 원이 딱 이체된 기록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어머님이 같은 날 그 돈을 바로 채무자의 오빠분 계좌로 또 송금하셨어요. 돈이 한 바퀴 돈 거네요. 채무자는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채무자분 얘기는 오빠가 남편 회사에 부품 같은 걸 납품했는데 그 대금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언뜻 들으면 뭐 사업상 거래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근데 왜 관제인은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그게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중요했어요. 관제인이 보기에 회사는 이미 사실상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급 불능 상태였던 거죠. 아, 회사가 이미 어려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500만 원은 회사 돈이 아니라 채무자 개인 돈으로 여러 채권자 중에 오빠라는 특정 채권자한테만 먼저 갚아준 걸로 본 거예요. 어머님 계좌를 거친 건 약간 좀 의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법적으로 편파 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는 개인 돈이라도 특정 채권자한테만 먼저 주면 안 된다.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해야 한다. 뭐 이런 원칙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파산법의 대원칙이죠. 그래서 그 1,500만 원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관제인이 이건 편파 변제다라고 보고 채무자랑 일종의 합의, 화해 계약을 통해서 800만 원을 회수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다른 채권자, 여기서는 신용보증기금이었는데 그쪽에 배당을 해줬죠. 아, 정말 그 자금 흐름 추적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쟁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네, 남편분 명의 부동산이 있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한 석 달 전쯤에 그 부동산을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시누이죠. 시누이한테 팔았어요. 네. 그리고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한 두 달 뒤에 채무자랑 자녀분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요. 근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된 거죠? 여기서 한정 승인이랑 비교를 해봐야겠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말 그대로 상속인 자격을 아예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남편분이 생전에 판 그 부동산은 상속 재산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상속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취급돼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산 관제인은 설령 그 부동산 매매가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 너무 싸게 판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도 채무자 개인의 파산 절차 안에서는 그걸 문제 삼아서 재산을 다시 가져올 권리, 이걸 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상속 포기 때문에요. 와, 그렇군요. 상속을 포기해버리니까 남편의 그 부동산 거래랑 이 채무자의 파산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돼버린 거네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상속 포기 대신에 한정 승인, 그러니까 물려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겠다, 이걸 선택했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한정 승인을 했다면 일단 남편분의 재산이랑 부채가 상속인 관리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랬다면 파산관제인이 그 부동산 매각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부인권을 행사해서 그 재산을 다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으로 확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야,
정말 어떤 법적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 들어보니까 파산 절차라는 게 단순히 빚 안 갚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추적하는 거, 또 상속 같은 법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관제인의 권한이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평소에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여기서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하게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요, 이 사건에서 채무자나 자녀들 말고 혹시 다른 상속 순위에 있는 가족, 예를 들어 시누이가 그 부동산을 사지 않았고 상속 자격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요. 네네. 그 사람이 한정 승인을 하고 돌아가신 남편분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신청했다면 그때는 혹시 남편의 그 부동산 매각 행위가 다시 검토될 수도 있었을까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법적 절차라는 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가족 관계가 어떻게 얽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 사례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